일본은 동맹에서 제낀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이 백악관 통화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어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자리를 한국이 차지했다는 겁니다. 태평양 작전의 중심, 정보망의 핵심, 미군이 가장 먼저 연락하는 나라 모두 한국이었어요. 일본은 믿을 수 없다며 발악했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한복판에서 벌어진 보이지 않는 전쟁, 일본은 무너졌고 한국은 승리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워싱턴 새벽 4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랜트 밀러 NSC 작전감사관으로 이런 시간에 전화가 오면 좋은 일이 없다는 걸 8년 경력으로 알고 있었어요. 화면을 보니 상황실 직통이었죠. 즉시 받았습니다. 밀러입니다. 상황실 당직관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어요. 지금 즉시 와주셔야 합니다. 한국 합참에서 비공식 경보가 들어왔는데요. 블루라인이 노출됐다고 합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블루라인이라고요? 네. 작전명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당직관이 말했어요. 노출 시간대, 경로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고요. 한국 측은 일본 경유 정보망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저는 옷을 챙겨 입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쪽 감지는요?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답했어요. CIA도 NSA도 이상 징후 포착 못했습니다. 한국이 가장 먼저예요. 차를 몰고 상황실로 향하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블루라인은 대만 인근 미군 비공개 이동 작전이었습니다. 최고 기밀이었죠. 공식 문서에도 안 올라가는 수준이었어요. 미 본토 내부망에는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태평양 사령부와 동맹 공조 채널에만 공유된 작전이었죠. 그런데 한국이 먼저 안다고요?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한국발 메시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당직관 옆에 섰죠. 화면을 보여주세요. 모니터에 텍스트가 떴습니다. 한국 합참 정보본부에서 보낸 거였어요. 암호화된 긴급 채널이었죠.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블루라인 작전 정보 노출 확인. 추정 경로 일본 경유 동맹 공조망. 적측 이미 인지 가능성 높음. 즉각 대응 권고. 저는 그 문장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작전명을 알고 있었어요. 시간까지 정확했죠. 일본 경유라는 구체적 지목도 있었습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었어요. 확인된 정보였죠. 당직관이 말했습니다. 15분 전에 들어왔는데요. 한국 측은 추가 정보 제공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요청만 하면 된대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반이었어요. 한국은 낮이었죠. 그들은 이미 몇 시간 전에 이걸 포착했을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요. 다른 당직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우리도 못 잡았는데요. 저는 대답 대신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CIA와 NSA에 재확인 요청했습니까? 방금 했습니다. 당직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 다 이상 없다고 합니다. 블루라인 관련 어떤 징후도 포착 못했대요.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한국 측 연락관 깨워서 연결해주세요. 지금 당장요. 통화가 연결되는 동안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먼저 안다는 건 두 가지 의미였습니다. 첫째, 한국이 우리 작전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 둘째, 우리가 놓치고 있는 뭔가를 한국은 보고 있었다는 것. 둘 다 불편한 진실이었죠.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합참 연락관 김대위입니다. 저는 밀러입니다. 김대위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경보 받으셨습니까? 네. 지금 확인 중입니다. 저는 말했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노출을 확인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김대위가 답했어요. 일본 경유 정보망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블루라인 관련 패킷이 비정상 경로로 이동하는 걸 포착했습니다. 암호화돼 있었지만 메타데이터가 일치했어요. 저는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경유망을 모니터링이라고요? 언제부터입니까? 김대위가 답했습니다. 상당 기간입니다. 비공식적으로요. 왜죠? 제가 물었어요. 필요했습니다. 그가 간단히 답했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김대위가 말을 이었어요. 추가 정보 필요하시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패킷 경로, 타임스탬프, 의심 노드 목록까지요. 저는 당직관을 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내주십시오. 제가 말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왜 우리한테 먼저 알려주는 겁니까? 김대위 목소리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동맹이니까요. 그 한마디가 묘하게 울렸어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동맹이라고요. 하지만 동맹은
상대방 정보망을 감시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는 말도 이상했어요. 무엇이 필요했던 걸까요? 3분 후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보낸 파일이었어요. 용량이 꽤 컸죠. 압축 파일을 풀어보니 상세 로그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타임스탬프부터 확인했죠. 단 4분 만에 정보가 빠져나간 겁니다. 깔끔했어요.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이상했죠. 수신 IP 주소를 봤습니다. 중국 본토였어요. 정확히는 상하이 인근 서버였죠.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로 위장돼 있었지만 한국 측 분석에 따르면 인민의 반군 산하정보부대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당직관이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봤어요. 이게 진짜라면 큰일인데요. 그가 중얼거렸죠.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NSA한테 이 IP 추적 요청하세요. 그리고 요코스카 기지 보안팀 깨워서 서버 로그 확인시키고요. 지금 당장요. 새벽 5시가 됐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죠. 거리에는 아직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용한 새벽이었어요. 하지만 태평양 건너편에서는 뭔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먼저 봤던 것을요. 우리가 놓친 것을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NSA였어요. 저는 받았죠. NSA 당직 분석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밀러 씨, 한국 측 정보 확인됐습니다. 해당 IP 추적 결과 실제로 중국 정보기관 연결돼 있고요. 요코스카 서버 로그에서도 비정상 접속 흔적 발견했습니다. 한국말이 맞았어요.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 작성해서 올려주세요. 수화기를 내려놓고 저는 다시 한국발 메시지를 봤어요. 간결한 문장들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 동맹 중 하나가 구멍이라는 걸요. 그리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 말해줄지 타이밍을 재면서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보고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를요. 아니, 정확히는 우리를 통해 새는 정보를요. 아침 8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가안보회의 회의실에 주요 부서 책임자들이 모였어요. CIA 부국장, NSA 작전국장, 국방부 차관, 그리고 저까지 모두 잠을 설친 얼굴이었죠. 의장석에 앉은 NSC 부보좌관 제임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블루라인 유출건 상황 정리부터 하죠. 밀러,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일어서서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어요. 한국 측이 보낸 로그였죠. 새벽 2시 30분 블루라인 작전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저는 타임라인을 가리켰어요. 출발점은 일본 요코스카 기지 서버입니다. 4분 만에 중국 본토 IP로 전송 완료됐고요. NSA가 추적 결과 해당 IP는 인민의 반군 정보부대 소속으로 확인됐습니다. CIA 부국장 헨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내부망에선 아무 이상도 없었는데 어떻게 일본에서 샌 겁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블루라인은 미 본토 내부망엔 없었습니다. 오직 태평양 사령부와 동맹 공조 채널에만 공유됐죠. 동맹 공조라는 건 일본, 한국을 말하는 겁니까? 제임스가 물었어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중 일본 경유 라인에서 유출된 겁니다. NSA 작전국장 캐서린이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 측 로그는 확인했습니까? 했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그게 문제인데요. 일본이 제출한 로그엔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너무 깨끗해요. 깨끗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국방부 차관 로버트가 물었죠. 저는 새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일본 측 서버 로그였어요. 보통 유출 사건이 있으면 뭔가 남습니다. 삭제 흔적, 접속 기록, 오류 로그 같은 거요. 하지만 일본 로그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생성 자체가 안 된 것처럼 보입니다. 헨리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럼 우리 정보가 틀렸다는 건가요? 한국이 오판한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NSA가 독자적으로 추적했는데요. 패킷 경로상 일본을 거친 게 맞습니다. 한국 정보가 정확해요. 그럼 일본이 로그를 조작했다는 겁니까? 제임스가 날카롭게 물었죠.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조작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흔적이 안 남게 설계된 것 같습니다. 보통 해킹은 뚫고 들어가죠. 그러면 침입 흔적이 남아요. 하지만 이번엔 그런 게 없어요. 마치 정상 프로세스처럼 빠져나간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부자라는 거였죠. 캐서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부에 협조자가 있다는 얘기군요. 일본 안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답이었죠. 로버트가 팔짱을 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확실한 건요. 아직
아직은 정황뿐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죠. 화면에 새 자료가 떴습니다. 지난 6개월간 작전 노출 사례 목록이었어요. 블루 라인만이 아닙니다. 저는 리스트를 가리켰죠. 지난 반년간 우리 태평양 작전 중 5건이 사전에 노출됐어요. 모두 일본을 경유한 정보망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5건이나요? 왜 이제야 보고됩니까? 각 사건이 개별적으로 처리됐습니다. 저는 설명했죠. 우연으로 봤던 거예요. 통신 오류, 보안 실수, 해킹 시도로요. 하지만 한국 측 자료를 받고 재분석하니 패턴이 보이더군요. 모두 일본 경유였고 모두 흔적이 없었습니다. 헨리가 테이블을 쳤어요. 그럼 일본이 계획적으로 우리 정보를 넘기고 있었다는 겁니까? 단정할 순 없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죠. 적어도 일본 라인이 안전하지 않다는 건 확실합니다. 캐서린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걸 알았습니까? 6개월간 패턴을 추적했다는 건데요. 그들이 우리 작전을 그렇게 오래 모니터링했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일본 경유 정보망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왔습니다. 비공식적으로요.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죠? 로버트가 따졌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마도 확신이 없었을 겁니다. 일본은 우리 핵심 동맹이니까요. 함부로 의심할 수 없었겠죠. 그러다 이번에 블루라인까지 노출되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제임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본한테 따져야 합니까? 증거가 부족합니다. 제가 말했죠. 일본은 로그가 깨끗하다고 주장할 거예요. 우리가 뭘 들이밀어도 발 뺄 겁니다. 그럼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헨리가 되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험이에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 측이 제안한 게 있습니다. 일본을 빼고 같은 작전을 다시 돌려보자는 거예요. 가짜 정보는 일본 라인으로 흘리고 진짜는 한국 라인으로만 보내는 겁니다. 만약 가짜 정보에 적이 반응하면 일본이 새는 거고 반응 없으면 우리 오판이죠. 제임스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위험한 실험인데요. 일본이 알면 동맹 관계에 금 갑니다. 알리지 않으면 됩니다. 저는 답했죠. 비공식 작전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결과만 보면 돼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고민하고 있었어요. 동맹을 의심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죠. 하지만 5번이나 정보가 샌 상황에서 손 놓고 있을 수만도 없었습니다. 캐서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찬성합니다.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로버트도 고개를 끄덕였죠. 실험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가짜 정보니까 피해도 없고요. 헨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면 그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일본을 어떻게 할 건지요. 제임스가 시계를 봤어요. 대통령 보고는 내가 하겠습니다. 승인 나면 즉시 실행하죠. 밀러. 한국 측과 세부 계획 짜세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생각했어요. 이제 실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일본이 정말 우리를 배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죠. 그리고 한국은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주미 한국 대사관 무관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공식 면담 요청이었어요. 장소는 대사관도 아니고 국무부도 아니었죠. 워싱턴 외곽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했죠. 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였습니다. 잔잔한 물결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5분 후 한국 측 연락관이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민간인 복장이었지만 군인 특유의 자세가 보였죠. 그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밀러 씨. 처음 뵙겠습니다. 이준호 소령입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그의 손은 단단했죠.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이준호가 고개를 저었죠.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제게 돌려 보여줬어요. 지도가 떠 있었죠. 태평양이었습니다. 블루라인 대체 작전안입니다. 이준호가 말했어요. 일본을 경유하지 않는 루트예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기존 블루라인은 오키나와를 거쳐 대만으로 가는 경로였어요. 일본 영공과 해역을 통과했죠. 하지만 새 루트는 달랐습니다. 한국 제주도에서 출발해서 동중국해를 직접 가로지르는 경로였어요. 일본을 완전히 우회하고 있었죠.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거리가 더 멀잖아요. 보급은요? 이준호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에서 출발합니다. 중간 기착지는 우리 해군이 관리하는 해상 보급 포인트고요. 최종 목적지까지
일본 영역 전혀 안 거칩니다. 통신망도요?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미 직통 아무 채널 씁니다. 일본 중계 노드 전혀 안 거쳐요. 저는 태블릿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상세한 계획이 펼쳐졌어요. 항로, 통신 프로토콜, 보급 일정, 비상 복구 루트까지 모든 게 준비돼 있었죠. 이거 언제 만들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6개월 전부터요. 이준호가 답했죠. 필요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글을 봤습니다. 6개월 전이라고요? 그때부터 일본을 의심했다는 겁니까? 이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파일을 열었죠. 화면에 데이터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간 일본 경유 정보망 이상 징후 탐지 기록입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총 23건 포착했고 그중 5건이 실제 작전 노출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18건은요? 확인 불가입니다. 이준호가 말했죠. 아마 더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못 잡은 것까지 치면요. 저는 그래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1년 내내 감시했던 거예요. 조용히요.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요. 왜 진작 얘기 안 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일본은 미국 핵심 동맹인데 한국이 의심한다고 하면 믿었겠습니까? 이준호가 되물었죠. 증거도 없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6개월 전에 한국이 와서 일본을 의심하라고 했으면 저는 웃어넘겼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준호가 계속 말했어요. 언젠가 미국이 깨달을 때를 대비해서요. 그때 바로 쓸 수 있게요. 저는 태블릿을 다시 봤습니다. 대체 작전안은 완벽했어요. 미군이 당장 내일 실행해도 될 수준이었죠. 세부 조율도 다 끝나 있었고요. 이거 미군이 승인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짰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우리 작전 일정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준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블루라인은 한미 공조 작전입니다. 공식적으론 일본도 참여하지만 실제 핵심은 한미 양국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블루라인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군 일정도 보급 계획도 통신 프로토콜도요. 당연히 대체안을 짤 수 있었죠. 이미 내부자니까요. 제안은 간단합니다. 이준호가 말했어요. 일본 라인엔 가짜 일정을 흘리세요. 블루 라인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된다고요. 실제 작전은 이 루트로 돌리고요. 만약 적이 가짜 일정에 맞춰 움직이면 일본이 센 겁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위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적이 진짜 루트를 알아차리면요?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이준호가 확신 있게 말했죠. 일본 라인으로만 정보가 가니까요. 한국 라인은 완전히 별개 시스템입니다. 교차 지점이 없어요. 만약 실패하면요? 실패는 없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이 루트는 이미 3번 테스트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요. 모두 성공했고요. 저는 글을 봤습니다. 테스트까지 했다고요? 언제요? 지난 2달간입니다. 이준호가 새 파일을 열었어요. 작은 규모 물자 수송이었습니다. 미군 측엔 보고 안 된 거예요. 우리 독자 작전으로 처리했죠. 하지만 실제론 이 루트 검증이었습니다. 화면에 3번의 수송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날짜, 경로, 소요 시간, 성공 여부가 표시돼 있었어요. 모두 녹색 체크 표시였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 해본 거였어요. 우리가 결정하기도 전에요. 승인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국방부 승인 나면 언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24시간 안에요. 이준호가 즉답했죠. 인원 배치 끝났고 물자 준비됐습니다. 신호만 주시면 돼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포토맥 강에 보트 한 척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죠. 평화로운 오후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태평양 건너편에선 전쟁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조용한 전쟁이요. 동맹을 시험하는 전쟁이었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는 이준호를 봤어요. 만약 일본이 정말 센다는 게 확인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미국이 결정할 일입니다.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우리는 대안만 제공할 뿐이에요. 하지만 대안이 있다는 건 선택지가 있다는 뜻이었죠. 일본 없이도 작전이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한국이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다는 겁니다. 태블릿을 돌려줬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승인 나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이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기 전에 한마디 덧붙였죠. 밀러 씨.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우리는 미국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을 지키려는 겁니다. 일본이 아니라요. 그 말을 남기고 이준호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커피를 다 마셨어요. 창밖으로 그의 뒷모습이 보였죠. 재빨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의 걸음걸이였어요. 사흘 후 백악관 상황실에서 최종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대통령 직접 결재였어요. 조건이 하나 붙었죠. 절대 비밀. 일본 측엔
단 한 글자도 세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즉시 이준호에게 연락했어요. 암호 채널로 짧은 메시지만 보냈죠. 승인. 24시간 후 실행. 답장은 1분 만에 왔습니다. 준비 완료. 대기 중. 다음날 저녁 NSC 상황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대형 스크린 2개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왼쪽은 일본 라인, 오른쪽은 한국 라인이었죠. 제임스가 중앙 자리에 앉았고 양옆으로 CIA, NSA, 국방부 관계자들이 자리했습니다. 저는 제임스 바로 뒤에 서 있었어요. 작전 개요 설명부터 하시죠.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어요. 왼쪽 화면을 가리키며 시작했죠. 일본 라인입니다. 가짜 블루 라인 일정을 흘렸어요. 출발 시간은 내일 새벽 4시, 오키나와 경유, 목적지는 대만 북부 해역입니다. 일본 측 공조망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유됐고요. 오른쪽 화면으로 포인터를 옮겼습니다. 한국 라인입니다. 진짜 블루 라인이에요. 출발은 오늘 밤 11시 제주 해군기지에서 직접 출발합니다. 일본 영역 전혀 안 거치고요. 목적지는 가짜랑 다릅니다. 대만 남부 해역이에요. NSA 작전국장 캐서린이 물었습니다. 일본 측 반응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가짜 일정 받고 정상 처리했다고 회신 왔어요. 의심하는 기색 전혀 없었습니다. CIA 부국장 헨리가 팔짱을 꼈어요. 한국 측 준비 상태는요? 완료됐습니다. 저는 오른쪽 화면을 확대했죠. 제주기지 실시간 영상이었어요. 부두에 군함 2척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갑판엔 인원들이 승선 준비 중이었고요. 11시 정각에 출항 예정입니다. 국방부 차관 로버트가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10시 30분이네요. 30분 남았어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저희는 양쪽을 동시에 모니터링합니다. 일본 라인으로 정보가 새는지, 적이 어느 쪽에 반응하는지 실시간 추적해요. 제임스가 의자를 뒤로 젖혔습니다. 시작합시다. 10시 50분. 오른쪽 화면에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제주기지 군함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엔진 시동이었죠. 승무원들이 재빨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교신이 들어왔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제주기지 출항 준비 완료. 카운트다운 10분.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왼쪽 화면을 확인했죠. 일본 라인 모니터링 상태였습니다. 아직 아무 이상도 없었어요. 11시 정각. 오른쪽 화면에서 군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부두를 떠나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항해등만 깜빡이고 있었죠. 출항 확인. 한국 측 교신이 들렸습니다. 블루라인 실제 작전 개시합니다. 제임스가 저를 봤어요. 일본 라인은요? 저는 왼쪽 화면을 체크했습니다. 정상입니다. 가짜 일정대로 내일 새벽 4시 대기 중이에요. 아직 아무 움직임 없고요. 좋아요.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죠. 계속 지켜봅시다. 11시 30분. NSA에서 첫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캐서린이 헤드셋을 끼고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봤죠. 일본 요코스카 기지 서버에서 패킷 발생 감지됐습니다. 블루라인 관련 데이터로 추정돼요. 벌써요? 헨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가짜 일정은 내일 새벽인데요. 그게 문제입니다. 캐서린이 말했어요. 패킷 내용이 내일 새벽 일정이 아니에요. 오늘 밤 11시 출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황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즉시 물었어요. 오늘 밤 11시요? 그럼 진짜 일정이잖아요. 네. 캐서린이 확인했죠. 한국 라인 실제 출항 시간입니다. 일본이 알고 있어요. 제임스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일본한테 준 건 가짜 일정뿐인데요. 누군가 진짜 정보를 넘긴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일본 내부에서요. 로버트가 테이블을 쳤어요. 내부자가 확실하다는 거군요. 추적 계속하세요. 제임스가 지시했죠.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NSA 분석팀이 실시간으로 패킷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왼쪽 화면에 지도가 떴어요. 일본에서 출발한 선이 태평양을 가로질렀죠. 11시 47분. 선이 멈췄습니다. 중국 본토였어요. 상하이 인근 서버였죠. 도착 확인. 캐서린이 보고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정보부대 서버입니다. 진짜 블루라인 일정이 17분 만에 넘어갔어요. 상황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한국 군함이 출항한 지 47분밖에 안 됐는데 중국은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위치, 시간, 항로까지요. 이제 적 반응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죠. 중국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봐야 해요. 가짜 일정인 내일 새벽 쪽인지 진짜인 오늘 밤 쪽인지요. 헨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시 통화하더니 우리를 봤어요.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보고 들어왔습니다. 중국 해군 구축함 2척이 항구 출항했대요. 어디로요? 제임스가 물었죠. 대만 남부 해역입니다. 헨리가 답했어요. 한국 라인 목적지랑 일치해요. 저는 오른쪽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 군함은
제주 남쪽 해역을 지나고 있었어요. 순조롭게 항해 중이었죠. 하지만 중국 구축함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진짜 목적지로요? 가짜 일정 쪽은요? 로버트가 물었습니다. 아무 움직임 없습니다. 헨리가 확인했어요. 내일 새벽 오키나와 경유 북부 해역엔 중국 측 배치 전혀 없어요.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진짜 정보만 받았고 가짜는 무시했어요. 일본 라인을 통해서요. 제임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확실하군요. 일본이 세고 있어요. 그냥 세는 게 아닙니다. 제가 덧붙였죠. 선별적으로 넘기고 있어요. 진짜 정보만 골라서요.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계획된 배신이에요. 캐서린이 물었습니다. 한국 군함은 어떻게 합니까? 중국 구축함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준호에게 보낸 비상 연락 프로토콜을 떠올렸어요. 즉시 암호 메시지를 보냈죠. 적 배치 확인. 남부 해역. 30초 후 답장이 왔습니다. 인지함. 우회 루트 전환. 오른쪽 화면에서 한국 군함 항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으로 가던 항로가 동쪽으로 꺾였어요. 대만을 크게 우회하는 경로였죠. 중국 구축함 위치에서 완전히 벗어난 코스였습니다. 빠르네요. 로버트가 중얼거렸어요. 미리 준비한 것 같은데요. 준비했을 겁니다. 저는 답했죠. 한국은 이런 상황까지 예상했어요. 우회로가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자정이 넘어갔습니다. 왼쪽 화면엔 여전히 가짜 일정이 떠 있었어요. 내일 새벽 4시 출발 예정이라고요. 일본은 그걸 믿고 있었죠. 아니, 믿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화면에선 한국 군함이 계속 전진하고 있었어요. 중국 구축함을 피해 우회했지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조용하게요. 확실하게요. 제임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충분히 봤어요. 일본 라인은 완전히 뚫렸고 한국 라인은 안전합니다. 이제 결정해야 할 때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본 측 서버 로그를 정밀 분석하는 팀에 합류했습니다. NSA 지하 분석실이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컴퓨터가 수십 대 늘어서 있었죠. 수석 분석가 데이브가 저를 맞았습니다. 밀러, 이리 와봐요. 그가 손짓했어요. 이상한 게 있어요.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엔 일본 요코스카 기지 서버 로그가 떠 있었어요. 어젯밤 시간대였죠. 데이브가 스크롤을 내리며 설명했습니다. 11시 30분경 패킷이 발생했잖아요. 진짜 블루라인 정보 말이에요. 네, 확인했습니다. 제가 답했죠. 중국으로 넘어간 거요. 그런데 로그엔 그게 없어요. 데이브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봐요. 11시 20분부터 11시 50분까지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해당 시간대에 어떤 기록도 없었죠. 접속 로그도, 패킷 전송 기록도, 오류 메시지도요. 마치 그 30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삭제한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데이브가 고개를 저었죠. 삭제하면 흔적이 남아요. 빈 슬롯이 생기거나 타임스탬프가 어긋나거든요. 근데 이건 그런 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생성 안 된 것처럼 깨끗해요. 저는 키보드를 빌려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로그 파일 헤더를 열어봤어요. 메타데이터를 체크했죠. 파일 크기, 수정 시간, 체크섬까지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전혀 없었어요. 다른 분석가 제니퍼가 옆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백업 로그도 확인했어요. 똑같아요. 해당 시간대 기록이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세계 백업 서버 전부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백업까지요? 그럼 시스템 차원에서 기록 자체를 막은 겁니까?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데이브가 답했죠.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관리자 권한이 필요해요. 서버 코어 레벨 접근 권한이요. 일본 측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로그 생성을 차단한 겁니다. 보통 해킹은요? 제가 물었어요. 외부에서 뚫고 들어온 거면 어떻습니까? 제니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부 침입이면 방화벽 로그에 남아요. IDS 경보도 울리고요.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방화벽은 정상. 침입 탐지 시스템도 조용했어요. 마치 정당한 사용자가 정상 프로세스로 접근한 것처럼 보입니다. 데이브가 새 화면을 열었습니다.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이었어요. 그나마 이건 잡혔어요. 외부 패킷 전송 기록이요. 서버 로그엔 없지만 네트워크 레벨에선 포착됐습니다. 화면에 패킷 흐름도가 나타났습니다. 요코스카 기지에서 출발한 데이터 스트림이 도쿄를 거쳐 중국으로 향했어요. 시간대가 정확히 11시 30분이었죠. 이게 블루라인 정보예요. 데이브가 설명했습니다. 크기로 봐서 작전 전체 패키지 같아요. 출발 시간, 항로, 목적지까지 다 들어있을 겁니다. 저는 두 화면을 비교했습니다. 왼쪽엔 비어있는 서버 로그, 오른쪽엔 명확한 네트워크 전송 기록이요. 로그는 깨끗한데
실제론 정보가 새고 있었던 겁니다. 이전 사건들도 확인해 봤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지난 6개월간 노출 사례 말이에요. 했어요. 제니퍼가 파일을 열었죠. 5건 전부 똑같은 패턴입니다. 해당 시간대 로그 완전 공백. 하지만 네트워크 레벨에선 패킷 전송 포착돼요. 누군가 반복적으로 같은 방법 쓰고 있어요. 저는 그 파일들을 하나씩 넘겨봤습니다. 날짜도 다르고 시간대도 달랐어요. 하지만 수법은 동일했죠. 로그 생성 차단. 백업까지 깨끗하게 네트워크만 흔적 남김. 이건 전문가예요. 데이브가 말했습니다. 아마 일본 내부 시스템 엔지니어 수준일 거예요. 서버 구조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고 관리자 권한 가진 사람이요. 그 정도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물었어요. 요코스카 기지 IT 부서요. 제니퍼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관리자 권한 보유자는 12명이에요. 전부 일본 자위대 소속이고요. 미군 측 관리자는 감독만 하고 실제 운영은 일본이에요. 저는 그 명단을 프린트했습니다. 12명의 이름과 직책이 나왔어요. 모두 기술 장교들이었죠. 경력도 5년 이상이었고요. 이 중 누군가라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명이 협조한 건가요? 모르겠어요. 데이브가 답했죠. 한 명이 해도 가능하고 여럿이 해도 가능해요. 로그가 없으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명단을 접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12명 중 최소 1명은 배신자였습니다. 6개월간 조용히 정보를 넘겨온 사람이요. 그리고 그는 완벽하게 흔적을 지웠죠. 다른 접근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로그 말고 다른 증거요. 제니퍼가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물리적 접근 기록이요? 서버실 출입 로그 같은 거요. 누가 언제 들어갔는지는 CCTV랑 카드키 기록에 남아있을 거예요.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일본 측에 요청하세요. 지난 6개월 서버실 출입 기록 전부요. 데이브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본이 줄까요? 자기네 내부 보안 문제인데요. 줘야 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동맹 보안 협약 조항 있어요. 상호 감사 요청 시 협조 의무가요. 거부하면 그것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오후에 일본 측에 공식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요코스카 기지 서버실 출입 기록 제출 요청이었어요. 보안 협약 7조 3항을 근거로 명시했죠. 답변은 다음 날 왔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열어봤어요. 일본 방위성 명의였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를 첨부합니다. 검토 후 회신 바랍니다.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엑셀 파일이었어요. 6개월치 출입 기록이 정리돼 있었죠. 날짜, 시간, 인원, 목적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너무 상세했어요. 저는 데이브를 불렀습니다. 이거 좀 봐요. 함께 파일을 검토했습니다. 데이브가 중얼거렸어요. 완벽한데요? 너무 완벽해요. 네. 그게 문제예요. 저는 답했죠. 정보 유출 시간대랑 대조해봅시다. 제니퍼가 두 파일을 겹쳤습니다. 유출 발생 시간과 서버실 출입 시간을 매칭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데이브가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이상해요. 유출 시간대에 서버실 출입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5번 전부요? 제가 물었죠. 전부요. 제니퍼가 확인했습니다. 11시 30분 유출 때는 서버실에 아무도 안 들어갔대요. 마지막 출입이 오후 6시였고 다음 출입이 다음날 아침 8시예요. 저는 파일을 다시 봤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해당 시간대는 깨끗하게 비어 있었죠. 원격 접속 기록은요? 제가 물었어요. VPN이나 원격 데스크톱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없어요. 데이브가 답했죠. 원격 접속 로그도 첨부돼 있는데 해당 시간대 기록 없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NSA 건물 밖으로 주차장이 보였어요.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평범한 오후 풍경이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제가 데이브에게 물었어요. 정보는 새는데 서버실엔 아무도 안 들어갔고 원격 접속도 없었다는 게요. 한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데이브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미리 설정해둔 자동 프로세스요. 특정 시간이나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데이터 전송하는 거요. 그럼 실시간 접속 필요 없어요. 그걸 심으려면 언젠간 들어가야 하잖아요. 제가 되물었죠. 제니퍼가 파일을 더 뒤로 넘겼습니다. 6개월 전으로요. 여기요. 그녀가 가리켰어요. 6개월 전쯤 서버 정기 점검이 있었어요. 이틀간 전면 작업했고 IT 부서 전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때 심었을 수 있어요. 저는 그 기록을 봤습니다. 정기 점검이라고 명시돼 있었어요. 12명 관리자, 전원이 참여했고요. 작업 내용은 시스템 업그레이드, 보안 패치, 성능 최적화였죠. 그때 누군가 백도어를 심었다는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6개월간 작동할 자동 유출 프로그램을요? 가능해요. 데이브가 답했습니다. 서버 코어에 숨겨두면
일반 점검으론 못 찾아요. 특정 트리거 조건만 설정하면 알아서 작동하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증거가 없다는 얘기였어요. 로그도 깨끗하고 출입 기록도 깨끗하고 원격 접속도 없었죠. 범인을 특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거예요. 흔적 안 남게 설계됐고요. 일주일 후 블루라인 파생 작전이 진행됐습니다. 코드명은 실버 나이트였어요. 대만 인근 해역에서 미군 특수부대 소형정 3척이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작전이었죠. 저는 NSC 상황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엔 3척의 GPS 신호가 표시돼 있었어요. 초록색 점으로 깜빡이고 있었죠. 작전은 순조로웠습니다. 오전 내내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됐어요. 3척 모두 정해진 경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죠. 교신도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형정 2번의 신호가 사라진 겁니다. 화면에서 초록점이 깜빡이다 꺼졌어요. 2번정 응답 없음. 당직관이 보고했습니다. 재호출 시도 중이에요. 저는 의자를 당겨 앞으로 갔습니다. 통신 두절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당직관이 답했어요. 3분째 응답 없어요. 다른 정들은요? 1번. 3번은 정상입니다. 교신 유지되고 있고요. 2번만 연락 끊겼어요. 저는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2번 정 마지막 위치를 봤어요. 대만 동북쪽 해역이었죠. 중국 영해 경계선에서 2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기상 상황은요? 제가 물었어요. 맑음입니다. 당직관이 확인했죠. 파고도 낮고 시야 양호해요. 기상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응답이 없었어요. 저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전화를 걸었죠. 작전국장이 받았습니다. 이번 정 상황 아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가 답했습니다. 수색 헬기 띄우려는데 시간 걸려요. 최소 30분은요. 그때 제 다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암호 채널이었어요. 한국 측이었죠. 받았습니다. 밀러 씨. 이준호입니다. 목소리가 긴박했어요. 이번 정 위험합니다. 지금 즉시 좌표 이동시켜야 해요.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죠. 우리 열상 드론이 해당 해역 감시 중이었습니다. 이준호가 빠르게 말했어요. 이번 정 위치에서 북쪽 3km 지점에 적 무인정 2척 포착됐어요. 정확히 2번 정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저는 즉시 상황실 스크린을 봤습니다. 우리 레이더엔 아무것도 안 잡히는데요. 소형 무인정이라 레이더 회피됩니다. 이준호가 설명했죠. 하지만 열상 카메라엔 보여요. 엔진 열이요. 지금 속력 40노트로 접근 중이에요. 10분 안에 사정권 들어옵니다. 영상 보낼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지금 보냅니다. 30초 후 암호화된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재생했어요. 화면에 열상 이미지가 나타났죠. 바다 위에 2개의 붉은 점이 보였습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화면 하단에 좌표와 속도가 표시됐죠. 저는 그 좌표를 우리 지도에 입력했습니다. 정확히 2번 정 북쪽이었어요. 그리고 접근 중이었죠. 타임스탬프를 봤습니다. 영상은 5분 전 것이었어요. 그럼 지금은 더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추적했습니까? 제가 이준호에게 물었어요. 20분 전부터요. 그가 답했습니다. 적 무인정이 모항 출발하는 걸 포착했어요. 이동 방향 분석하니 이번 정 좌표랑 일치하더군요. 20분 전이요? 저는 되물었죠. 그럼 이번 정 통신 두절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네. 이준호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연락드리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번 정 좌표가 새어나간 거예요. 저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일본 라인이었어요. 이번 작전도 일본 경유 정보망에 공유됐었죠. 그리고 또 센 겁니다. 좌표가 넘어간 시점 확인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가능합니다. 이준호가 답했죠. 일본 서버에서 패킷 전송된 게 오후 1시 47분이에요. 이번 정 현재 위치 정보였습니다. 10분 후 적 무인정이 출항했고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2시 30분이었어요. 43분 전에 좌표가 넘어갔고 적은 즉시 움직인 겁니다. 이번 정은 자기가 노출된 줄도 모르고 있었죠. 통신이 두절된 이유는요? 제가 물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전자전 공격 같습니다. 이준호가 말했죠. 적 무인정이 재밍 장비 탑재한 것 같아요. 이번 정 통신을 차단하고 있어요. 고립시키려는 거예요. 저는 작전국장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 정한테 긴급 연락 넣어야 합니다. 좌표 이동 지시요. 통신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가 답했어요. 재밍당하고 있어요. 한국 링크 쓰십시오. 제가 말했죠. 한국 해군 정보함이 해당 해역에 있습니다. 그쪽 채널로 연결 가능해요. 확인해보죠. 작전국장이 답했습니다. 저는
저는 이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정보함 링크 열 수 있습니까? 이미 열려 있습니다. 이준호가 답했어요. 2분 전부터 대기 중이에요. 주파수 보냅니다. 주파수 정보가 넘어왔습니다. 저는 즉시 작전국장에게 전달했어요. 그가 통신팀에 지시했죠. 1분 후 연결됐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국 해군 정보함 최대령입니다. 이번 정과 연결 가능합니까? 작전국장이 물었죠. 가능합니다. 최대령이 답했어요. 암호 채널 열겠습니다. 10초 후 이번정과 연결됐습니다. 잡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는 이번정입니다. 교신 두절됐었는데 어떻게 연결된 겁니까?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 작전국장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북쪽 3km에 적 무인정 2척 접근 중이야. 즉시 남쪽으로 전속 이동해. 뭐라고요? 이번정 목소리가 놀랐어요. 레이더엔 아무것도 안 잡히는데요. 레이더 회피형이야. 작전국장이 소리쳤죠. 질문하지 말고 지금 당장 움직여. 남남동 방향 전속. 알겠습니다. 이번정이 답했어요. 엔진 소리가 커지는 게 들렸습니다. 상황실 화면에서 이번정 GPS 신호가 다시 나타났어요. 움직이기 시작했죠. 남쪽으로요. 저는 이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열상 영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보냅니다. 그가 답했어요. 새 화면이 떴습니다. 드론 실시간 영상이었어요. 열상 모드였죠. 3개의 붉은 점이 보였습니다. 위쪽 2개가 적 무인정, 아래 하나가 이번정이었어요. 거리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번정이 남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붙었어요. 최대 속력으로 달리고 있었죠. 적 무인정도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번정을 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정이 먼저 움직인 덕에 거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안전 거리 확보 중입니다. 최대령 목소리가 들렸어요. 적 무인정 추격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 적 무인정 2척이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이번정 원래 좌표였어요. 30초만 늦었어도 거기 있었을 위치였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적 무인정에서 뭔가 발사되는 게 보였어요. 작은 미사일 같았죠. 이번정 원래 좌표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물기둥이 솟아올랐어요. 열상 카메라에 하얗게 찍혔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만약 이번정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지금 침몰했을 거예요. 승무원 전원이 물에 빠졌겠죠. 아니, 살아남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타격 확인. 최대령이 보고했습니다. 이번정 원래 위치에 정밀 타격 있었습니다. 이번정은 안전 거리 확보했고요. 작전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정 상태 보고해. 무사합니다. 이번정 목소리가 들렸어요. 떨리고 있었죠. 방금 폭발받습니다. 우리가 있던 자리였어요. 30초만 늦었으면 저희가 맞았을 겁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당직관들이 서로 얼굴을 봤어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30초 차이였다는 거요. 작전 종료 후 이번정 승무원이 구조됐습니다. 가까운 항구로 복귀했어요. 저는 승무원 중 한 명과 통화했습니다. 하사마크 톰슨이었어요. 목소리가 아직 떨리고 있었죠.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통신 끊기고 고립됐을 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한국 채널로 연락 왔고 움직이라고 해서 그냥 따랐죠. 30초 후에 원래 자리가 폭발했어요. 한국 채널 아니었으면 전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일본 채널은요? 제가 물었어요. 죽어 있었습니다. 마크가 답했죠. 통신 두절되고 나서 일본 경유 링크 완전히 먹통이었어요. 재밍당한 것 같았고요. 한국만 연결됐어요. 통화를 끝내고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실버 나이트 작전 정보 유출 사건. 본문에 이렇게 적었죠. 이번정 좌표 정보가 일본 경유 채널을 통해 유출됐습니다. 유출 시각 1시 47분, 적 반응 시각 1시 57분, 10분 만에 공격이 준비됐습니다. 이번정은 한국 정보함의 조기 경보로 30초 차이로 생존했습니다. 일본 경유통신망은 재밍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독자 채널만 유지됐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건 작전 실패가 아니었어요. 동맹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을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일본이 움직였습니다. 아침 일찍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 보실로 전화가 왔어요. 일본 대사관에서였죠. 저는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차관보 스티븐이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밀러. 그가 말했습니다. 일본 측에서 정식 항의가 들어왔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물었죠. 스티븐이 서류를 밀어줬습니다. 일본 외무성명의 서한이었어요. 읽어보니 핵심은 명확했죠. 미국이 일본을 배제한 채
한국과 독자 작전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동맹 신뢰를 훼손하는 일방적 결정이라고 항의하고 있어요. 블루라인 대체 작전 말하는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것뿐 아닙니다. 스티븐이 다른 페이지를 넘겼죠. 실버 나이트 작전에서도 일본 경유통신을 우회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한국 채널만 사용한 것에 대해 설명을 요구합니다. 저는 서한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문구가 정중했지만 내용은 강경했어요. 동맹 체계 재검토, 정보 공유 중단 가능성, 양자관계 재평가까지 언급돼 있었죠. 빠르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보고서 올린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요. 일본은 항상 빨라요. 스티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특히 자기네 입지가 흔들릴 때는요. 벌써 상원 외교위원회 쪽에도 연락 넣었어요. 상원이요? 제가 되물었죠. 네. 스티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 로비는 워싱턴에서 막강합니다. 상원 의원 서너 명은 이미 일본 편이에요. 곧 청문회 소집하자는 얘기 나올 겁니다. 그날 오후 예상대로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공식 브리핑 요청이었어요. 위원장 보좌관이 전화했죠. 밀러 씨, 일본 관련 보고서 건으로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내일 브리핑 가능하십니까? 공식 절차 밟아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아직 조사 진행 중인데요. 비공식입니다. 보좌관이 답했죠.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공식이라는 건 기록에 안 남는다는 뜻이었어요. 압박하기 좋은 자리였죠. 알겠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다음 날 상원 건물 회의실에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타원형 테이블에 의원 3명이 앉아 있었죠. 모두 외교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중앙에 앉은 게 공화당 중진 의원 존 맥케인이었어요. 일본 친화적인 걸로 유명했죠. 앉으시죠, 밀러 씨. 맥케인이 말했습니다. 일본 관련 보고서 내용이 심각하던데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실관계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사실이라는 게 뭡니까? 맥케인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일본이 정보를 빼돌렸다는 겁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정황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답했죠. 5건의 작전 노출이 모두 일본 경유 정보망에서 발생했고요. 실버 나이트 때는 좌표 유출로 미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정황일 뿐이잖아요. 옆에 앉은 민주당 의원 샌드라가 끼어들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동맹국을 의심하는 겁니까? 로그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꺼냈어요. 일본 서버에서 중국으로 패킷이 전송된 기록이요. 로그 자체는 깨끗하지만 네트워크 레벨에선 명확히 포착됐습니다. 맥케인이 자료를 받아 훑어봤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정보 아닙니까? 일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인정했죠. 하지만 NSA가 독자 검증했습니다. 한국 정보가 맞았어요. 한국 말만 믿고 일본을 의심하는 건 위험합니다. 샌드라가 말했어요. 한국이 일본 견제하려고 허위 정보 흘렸을 가능성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버 나이트 사건은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미군 입원정이 공격받을 뻔했어요. 한국 정보함이 아니었으면 사상자 났을 겁니다. 그건 한국이 잘했다는 얘기지 일본이 잘못했다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맥케인이 따졌습니다. 일본 라인이 뚫렸다는 것과 일본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넘겼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해킹당했을 수도 있잖아요. 6개월간 반복적으로 같은 패턴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로그는 매번 깨끗하게 지워지고 흔적은 전혀 없어요. 이건 해킹이 아니라 내부 협조입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의원 톰이 물었죠. 법정에 설 만한 증거 말이에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럼 추측이네요. 맥케인이 자료를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추측으로 70년 동맹을 흔들 순 없어요. 일본은 우리 아시아 전략의 핵심입니다. 한국보다 중요해요. 중요도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죠. 보안 문제예요. 정보가 새면 미군이 위험합니다. 그럼 일본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면 됩니다. 샌드라가 말했어요. 일본 자체를 배제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미 강화했습니다. 저는 답했죠. 3번이나요. 그런데도 계속 셉니다.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사람 문제예요. 맥케인이 팔짱을 꼈습니다. 밀러 씨, 솔직히 말해봅시다. 한국이 일본 자리 차지하려는 거 아닙니까? 정보 독점하고 우리 의존도 높이려는 거요. 당신이 그 계획에 협조하는 거고요.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미군 안전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누가 자리 차지하든 상관없어요. 정보가 안 새는 쪽이 낫다는 거죠. 회의는 1시간 더 이어졌습니다. 계속 같은 질문이 반복됐어요. 증거가 있느냐? 확실하냐? 일본을 믿을 수 없느냐? 저는 성실하게 답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올 때 맥케인이 말했습니다. 밀러 씨,
조언 하나 하죠. 일본 건드리지 마세요. 워싱턴에서 일본과 싸워서 이길 사람은 없어요. 당신 경력에도 안 좋을 겁니다. 그날 저녁 언론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온라인판에 짧은 기사가 떴어요. 제목은 이랬죠. NSC 관료, 일본 동맹 관계 훼손 논란. 기사 내용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했습니다. NSC 일부 관료가 근거 없이 일본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 편향적 분석으로 동맹 체계를 흔들고 있다고 했죠. 제 이름은 안 나왔지만 누굴 말하는지 뻔했습니다. 다음 날 뉴욕타임스도 비슷한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이 더 직접적이었어요. 한국 과잉 의존, 일본 소외 우려. 기사는 블루라인 대체 작전을 문제 삼았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한국 정보에 의존해 일본을 배제한 게 위험하다는 논조였어요. 전문가 인터뷰도 실렸죠. 전직 국방부 관료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70년 동맹입니다. 한국과는 역사가 달라요. 검증 안 된 의혹으로 핵심 파트너를 밀어내는 건 전략적 실수예요. 저는 기사를 읽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본 로비가 작동하고 있었어요. 빠르고 효과적으로요. 언론 프레임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일본은 피해자, 한국은 기회주의자. 저는 판단 착오를 일으킨 관료였죠. 사무실로 출근했을 때 동료들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몇몇은 아예 눈을 피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친 선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밀러, 너무 앞서 나가지 마. 일본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제 책상 위엔 익명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동맹을 흔드는 위험한 관료라고 적혀 있었어요. 누가 놓고 간 건지 몰랐죠. 점심시간에 제임스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사무실로 갔어요. 문을 닫고 앉으라고 했죠. 힘든 거 알아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언론이 당신을 타깃으로 삼고 있어요. 사실만 보고했을 뿐입니다. 제가 답했죠. 알아요.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워싱턴에선 사실만으로 부족해요. 정치가 있고 로비가 있고 이해관계가 있죠. 일본은 그걸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증거를 더 모으세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결정적인 거요. 누구도 반박 못할 증거. 그게 나올 때까지 조용히 하는 게 나아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거리에 차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평범한 오후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전쟁은 총이 아니라 로비와 기사 제목으로 벌어진다는 걸요.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전쟁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언론 공격이 한창일 때 이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공식 면담 요청이었어요. 이번엔 장소가 달랐죠. 알링턴 국립묘지 근처 조용한 공원이었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었죠.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준호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어요. 제 옆에 앉았죠. 힘드시죠?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언론 보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이준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밀러 씨,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후회하십니까? 우리 정보 받아서 일 진행한 거요. 저는 글을 봤습니다. 아니요. 후회 안 해요. 미군이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어요.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준비했습니까? 6개월 전부터 대체 작전안 만들고 일본 정보망 감시하고 미국이 요청한 적도 없는데요. 이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가 말했어요. 공식 기록엔 없는 거요. 듣겠습니다. 제가 답했죠. 3년 전 일입니다. 이준호가 시작했어요. 한미연합훈련이 있었어요.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라고 들어보셨죠? 압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년 하는 대규모 훈련이죠. 그해 훈련엔 미군 수송기가 참여하기로 돼 있었어요. 이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C-132대였죠. 일본 요코타 기지에서 출발해서 한국으로 오는 거였어요. 중요한 물자 실고요. 그런데 출발 전날 밤 요코타 기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비 지연으로 이륙 못한다고요. 부품 수급 문제래요. 공식 사유가 그랬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네.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공식적으론 그랬어요. C-130 엔진 부품이 부족해서 교체 못한다는 거였죠. 최소 3일 걸린대요. 하지만 실제 원인은 달랐습니까? 제가 추측했어요. 우리 정보부에서 확인했어요. 이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품은 충분했어요. 창고에 재고 있었죠. 문제는 일본 내부 사정이었어요. 그가 잠시 멈췄다 계속했습니다. 당시 일본 방위성이랑 정비업체 간 계약 문제가 있었대요. 업체가 정비 거부한 거죠. 돈 문제였어요. 정치도 섞였고요. 결국 미군 수송기가 발이 묶인 겁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일본 내부 사정 때문에
연합훈련이 지연됐다는 겁니까? 네. 이준호가 답했어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시점에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물었죠.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됐어요. 이준호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동해 쪽이었죠. 우리 정보 자산이 움직임 감지했어요. 발사대 이동, 연료 주입, 통신 증가, 모든 지표가 임박했다고 했죠. 훈련 중이었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미군 지원받을 수 있었겠네요. 받을 수 없었어요. 이준호가 고개를 저었죠. C-132 못 왔으니까요. 거기 실린 게 조기경보 장비였거든요. 한미 통합 감시 시스템이요. 그거 없으면 정보 공유가 반쪽이에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미군 지원 없이 단독 대응해야 했던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독자 자산으로 버텼죠. 이준호가 말했어요. 한국 공군 조기경보기 띄우고 이지스함 전개하고 패트리엇 배치했어요. 전부 우리 것만으로요. 다행히 북한이 발사 안 했어요. 하지만 만약 쐈으면 우린 혼자 막아야 했을 겁니다. 그날 뭘 깨달았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이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누가 동맹인지보다 누가 마지막까지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걸요. 일본은 우리 편이라고 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 작동 안 했어요. 내부 사정 때문에요. 미군도 일본 기지에 묶여 있으면 똑같이 못 움직이고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저는 코트깃을 세웠어요. 이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합참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참모들이 모였죠. 질문이 하나 나왔어요. 다음에도 이런 일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또 일본 사정으로 미군이 못 오면 우린 어떻게 버티느냐? 답이 나왔습니까? 제가 물었죠. 스스로 준비하자는 거였어요. 이준호가 답했습니다. 일본 없이도 미군 지원 늦어져도 우리가 작동할 수 있게요. 의존 말고 독립이었죠. 그게 6개월 전 준비의 시작이었습니까? 아니요. 이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3년 전부터였어요. 그날 밤부터요. 일본 경유 안 하는 루트, 독자 통신망, 자체 보급선 전부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3년이요? 그럼 블루라인 대체 안도요? 블루라인 나오기 전부터 준비했어요. 이준호가 확인했죠. 언젠간 필요할 줄 알았거든요. 미국이 일본 의존하다 문제 생길 거라고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뒀던 겁니다. 저는 벤치에 기대며 하늘을 봤습니다. 회색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한국은 3년 동안 조용히 준비했던 겁니다. 미국이 넘어질 순간을 대비해서요. 밀러 씨,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위해 준비한 게 아니에요. 미국이 멈춰도 우리가 멈추지 않기 위해 준비했을 뿐입니다. 이번엔 그게 미국을 살렸을 뿐이죠. 저는 글을 봤습니다. 그 문장이 묵직하게 다가왔어요. 한국의 준비는 동맹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때문이었죠. 북쪽 50km의 적이 있는 나라였어요. 언제든 혼자 싸워야 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준비했던 겁니다. 조용히요. 철저하게요. 언론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워싱턴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우린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작동하는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한국의 침묵이 이해됐어요. 말이 아니라 준비였던 겁니다. 화려한 발표가 아니라 조용한 실행이었죠. 그리고 그게 결국 미군을 살렸습니다. 30초 차이로요. 이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봐야겠어요. 저도 일어났죠. 악수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줘서요. 이준호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밀러 씨, 한 가지만 더요. 말씀하세요.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그가 말했어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니까요. 그리고 미군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치보다요.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벤치에 다시 앉아 그의 뒷모습을 봤어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산도 안 폈어요. 그냥 앉아서 생각했죠. 한국의 침묵은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습관이었어요. 3년 동안 준비해온 거였죠. 말없이요. 묵묵히요. 그리고 정작 필요한 순간 작동했던 겁니다. 대통령 보고를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NSC 사무실엔 저 혼자 남아있었죠.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워싱턴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보고서는 거의 완성됐습니다. 일본 경유 정보망 유출 사례, 한국 대체 루트 검증 결과, 실버 나이트 사건 분석, 모든 데이터가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죠. 일본 라인은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긴급 알림이 울렸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였어요. 저는 즉시 전화를 받았죠. 밀러입니다. 작전국장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습니다. 블루라인 유사작전이 또 노출됐어요. 코드명 레드호크. 30분 전에 정보 새어나간 게 확인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레드호크요? 그건 내일 예정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가 답했죠. 내일 새벽 작전인데
벌써 중국이 알고 있어요. 해군 배치 움직임 포착됐습니다. 어느 라인으로 샜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일본이에요. 작전국장이 확인했습니다. 또 요코스카 기지 서버에서 패킷 나갔어요. 같은 패턴입니다.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어요. 내일 대통령 보고인데 오늘 밤 또 센 겁니까?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작전국장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봐요. 일부러 키운 것 같습니다. 위기를요? 무슨 의도죠? 제가 물었어요. 일본이 아직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 아닐까요? 그가 답했습니다. 우리가 일본 빼면 더 큰 혼란 온다는 거요. 차라리 유지하는 게 낫다고 설득하려는 거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국회의사당 돔이 보였어요. 불이 켜져 있었죠. 일본은 마지막 도박을 한 겁니다. 위기를 키워서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는 거였어요. 한국 측 확인했습니까? 제가 물었죠. 아직이에요. 작전국장이 답했습니다. 지금 연락하려던 참이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이준호에게 암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레드호크 노출, 일본 라인, 확인 요청. 3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확인함, 243패킷 전송, 중국 반응 개시, 추적 중. 저는 즉시 NSC 상황실로 내려갔습니다. 비상 소집을 걸었어요. 30분 안에 주요 인원들이 모였죠. 제임스, 헨리, 캐서린, 로버트 모두 급하게 온 얼굴이었습니다. 상황 설명하세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데이터를 띄웠어요. 레드호크 작전 정보가 오늘 밤 243에 유출됐습니다. 일본 요코스카 기지 경유, 중국 본토로 전송 확인됐고요. 중국 해군이 이미 대응 배치 시작했습니다. 헨리가 물었습니다. 레드호크는 내일 작전 아닙니까? 왜 벌써 샜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 것 같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타이밍이 너무 정확해요. 내일 대통령 보고 직전이거든요. 캐서린이 이해했습니다. 일본이 자기 필요성을 보여주려는 건가요? 위기 만들어서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가 일본 배제하면 더 큰 혼란 온다는 걸 증명하려는 거예요. 차라리 계속 쓰는 게 낫다고요. 로버트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자기가 정보 흘리고 자기가 필요하다고요? 그게 일본 전략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위기를 키워서 협상력 확보하는 거죠. 워싱턴 정치에선 흔한 수법이에요. 제임스가 시계를 봤습니다. 레드호크는 어떻게 합니까? 취소해야 하나요? 취소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한국 라인으로 전환하면 돼요. 이미 대체 루트 준비돼 있습니다. 정말요? 캐서린이 놀랐어요. 레드호크도요? 한국은 모든 주요 작전에 대체안 갖고 있어요. 저는 설명했죠. 3년간 준비해온 겁니다. 블루 라인만이 아니에요. 제임스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한국 측에 연락하세요. 즉시 전환 준비하고요. 내일 대통령한테 이 사실도 보고합니다. 저는 이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레드호크 한국 라인 전환, 승인, 즉시 실행. 답장은 1분 만에 왔습니다. 준비 완료. 4시간 내 전환 가능. 일본 라인 차단 권고. 차단하세요. 제가 답했어요. 완전히요. 상황실 스크린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왼쪽은 일본 라인, 오른쪽은 한국 라인이었어요. 실시간 모니터링이 시작됐죠. 새벽 4시. 전환이 완료됐습니다. 레드호크 작전이 한국 경로로 넘어갔어요. 일본 측엔 가짜 일정이 남아있었죠. 내일 오전 8시 출발이라고요. 중국 반응 확인하세요. 제임스가 지시했습니다. NSA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중국 해군 배치가 가짜 일정 쪽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캐서린이 말했어요. 내일 오전 8시 예상 지점에 구축함 3척 이동 중이고요. 진짜 작전 쪽은요? 제가 물었죠. 아무 움직임 없어요. 캐서린이 확인했습니다. 한국 라인 정보는 안 새고 있어요. 완전히 독립적이에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본의 도박은 실패한 겁니다. 위기를 키우려 했지만 오히려 자기 무용함만 증명했어요. 한국 없이는 작동 안 한다는 걸요. 새벽 5시 이준호에게서 추가 보고가 왔습니다. 일본 측 이상 징후 포착, 요코스카 기지 통신량 급증, 내부 혼란 추정, 뭔가 눈치챈 것 같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확인했어요. 일본 서버에서 패킷이 여러 개 발생하고 있었죠. 중국으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도쿄 방위성으로 가고 있었어요. 보고 올리는 겁니다. 캐서린이 말했어요. 뭔가 잘못됐다고요. 당연하죠. 로버트가 비웃었습니다. 자기가 흘린 정보대로 안 되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제임스가 저를 봤습니다. 내일 대통령 보고 준비됐습니까?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데이터 정리했습니다. 좋아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이번 레드호크 사건까지 포함하세요. 일본의 의도적 유출 시도까지요. 결정적 증거가 될 겁니다. 새벽 6시 레드호크 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 경로로 이동한 부대가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중국 구축함은 엉뚱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가짜 일정 쪽에서요. 작전 성공.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라인 완벽 작동. 정보 유출 전무. 중국 측 우리 실제 움직임 전혀 파악 못함. 저는 최종 보고서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일본은 위기를 만들어 필요성을 증명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오히려 한국 독자 라인의 우수성만 입증했다. 일본 없이도 작전은 성공한다. 타이핑을 마치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 하늘이 회색에서 푸른빛으로 바뀌고 있었죠. 몇 시간 후 백악관에서 대통령 보고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프린트했어요. 표지를 보며 생각했죠. 일본의 마지막 도박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증명했어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요. 오전 10시 백악관 상황실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중앙에 앉았고 양옆으로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자리했어요. CIA 국장과 합참의장도 참석했죠. 저는 제임스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손에 땀이 났죠. 시작하시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일본 정보망 문제라던데요.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각하. 심각한 상황입니다. 밀러가 브리핑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각하. 지난 6개월간 우리 태평양 작전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출됐습니다. 저는 시작했죠. 총 6건이고요. 모두 일본 경유 정보망에서 발생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합니까? 대통령이 물었어요. 확실합니다. 제가 답했죠. NSA 독자 검증 완료했고 한국 측 정보와도 일치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패킷 추적 기록이 나타났어요. 가장 최근 사례입니다. 어젯밤 레드호크 작전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서 출발해 중국 정보부대로 전송됐고요. 중국이 즉시 대응 배치했습니다.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레드호크는 성공했잖아요. 오늘 아침 보고 받았는데요. 한국 라인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일본 경로는 차단하고 한국 독자 경로로 작전 진행했습니다. 중국은 가짜 정보만 받았고요. 대통령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한국 라인이요? 언제부터 그런 게 있었죠? 3년 전부터 준비됐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겁니다. 일본 없이도 작전 가능한 대체 루트예요. 국무장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우리한테 보고도 없이요? 비공식적이었습니다. 제임스가 답했죠. 하지만 실전 검증은 완료됐고 효과도 입증됐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였어요. 각하, 저희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돌려봤습니다. 일본 포함 작전과 일본 제외 작전이요.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왼쪽은 일본 포함, 오른쪽은 한국 중심이었어요. 일본 포함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왼쪽을 가리켰죠. 정보 유출 가능성 75%, 적 사전 대응 확률 60%, 작전 성공률 42%입니다. 낮네요. 대통령이 말했어요. 절반도 안 되잖아요. 유출 때문입니다. 저는 설명했죠. 정보가 세면적이 대비하고 성공률이 뚝 떨어집니다. 오른쪽 시나리오를 가리켰습니다. 일본 제외, 한국 중심입니다. 정보 유출 가능성 5% 미만, 적 사전 대응 확률 10%, 작전 성공률 87%예요. 합참의장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2배 넘게 차이 나는군요. 실제 사례로도 입증됐습니다. 제가 새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블루라인, 실버나이트, 레드호크 모두 한국 라인 전환 후 성공했습니다. 일본 경유 때는 노출됐고요.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일본 빠지면 보급이나 정비는 어떻게 합니까? 한국이 대체합니다. 제가 답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화면에 상세 계획이 나타났습니다. 항로, 통신, 보급, 정비, 비상복구까지 전부 표시돼 있었어요. 제주 해군기지가 중심 거점입니다. 저는 설명했죠. 보급선은 한국 해군이 운영하고 통신은 한미직통 암호 채널 씁니다. 정비는 부산과 진해 시설 활용하고요. 일본 경유보다 효율적입니다. CIA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을 너무 믿는 거 아닙니까? 의존도가 높아지는 건데요. 의존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제임스가 답했어요. 한국은 정보를 안 흘려요. 3년간 실적이 증명합니다. 일본은 6개월간 6번 샜고요. 대통령이 팔짱을 꼈습니다. 일본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미 항에 들어왔습니다. 국무장관이 답했어요. 동맹 훼손이라고 하던데요. 상원 일부 의원들도 일본 편이고요.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대통령이 저를 봤습니다. 밀러, 당신 생각은 뭡니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저는 잠시 심호흡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각하, 정치는 제가 판단할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군사적으론 명확해요. 일본은 방패가 아니라
저기 손 넣는 틈이 됐습니다. 계속 쓰면 미군이 위험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죠. 실버 나이트 때 미군 입원정이 30초 차이로 살았습니다. 일본 라인은 죽어 있었고 한국이 살렸어요. 레드호크는 한국 경로로 87% 성공률 나왔고요. 숫자가 답입니다. 일본 없이도 우린 더 안전해요. 대통령이 합참의장을 받습니다. 군 입장은 어떻습니까? 합참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밀러 말이 맞습니다. 작전 성공률로 보면 한국 중심이 낮습니다. 일본은 리스크가 너무 커요. 국방장관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보 보안이 최우선이에요. 일본 라인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국무장관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각하 일본은 70년 동맹입니다. 하루아침에 배제하면 아시아 전략 전체가 흔들려요. 중국이 좋아할 겁니다. 배제가 아니라 조정입니다. 제임스가 말했어요. 일본과 관계는 유지하되 핵심 정보망에선 제외하는 거죠. 선택적 협력이에요. 대통령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했죠. 모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돌아앉았습니다. 결정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일본을 핵심 정보망에서 단계적으로 제외합니다. 한국을 태평양 작전의 중앙노드로 승격하고요. 국무장관이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대통령이 손을 들었어요. 정치적 부담은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죠. 하지만 미군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정보 새는 동맹은 동맹이 아닙니다. 합참의장이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즉시요. 대통령이 답했어요. 오늘부터 일본 경유정보 공유 중단하세요. 한국 라인으로 전환하고요. 일본 측 통보는 국무부가 처리하세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오며 숨을 내쉬었어요. 긴장이 풀렸죠. 제임스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요, 밀러. 옳은 결정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답했죠. 복도를 걸어가는데 합참의장이 다가왔습니다. 밀러, 고생 많았어. 그가 말했어요. 쉽지 않았을 텐데 끝까지 밀고 나갔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답했어요. 미군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가 웃었습니다. 그 말이 맞아. 그리고 한국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제대로 된 동맹이 뭔지 보여줬어.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이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대통령 승인 완료. 한국 중앙노드 승격. 일본 핵심망 제외. 감사합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협력 잘 부탁드립니다. 작전 성공이 최우선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백악관 잔디가 보였어요.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뭔가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길었던 싸움이요. 하지만 옳은 결정이 내려졌어요. 일본을 뺀 작전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공률이 2배로 올랐죠. 숫자가 증명했고 실전이 확인했어요. 이제 태평양 작전은 한국이 중심이었습니다. 조용히 준비해온 나라가 마침내 자리를 잡은 겁니다. 사흘 후 일본 총리 집무실에서 긴급 통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백악관 교환원이 국무부로 연결했어요. 국무장관실에서 저한테도 참석하라고 했죠. 화상회의실로 갔습니다.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스크린에 일본 총리가 나타났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결정에 유감을 표합니다. 총리가 말했어요. 70년 동맹을 하루아침에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재고를 요청합니다. 국무장관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총리님, 이해합니다. 하지만 보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정보 유출이 반복됐고요. 그건 오해입니다. 총리가 단호하게 말했죠. 일본은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해킹 시도는 있었지만 내부 유출은 없었어요. 미국이 잘못 판단한 겁니다. 저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총리님, 데이터를 보시죠. 제가 끼어들었어요. 지난 6개월간 6건 모두 일본 서버를 경유했습니다. 우연이라기엔 횟수가 많아요. 데이터가 전부가 아닙니다. 총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치적 맥락을 봐야 합니다. 한국이 일본 견제하려고 조작했을 가능성은요? 조작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죠. NSA 독자 검증 완료했고 미군이 실제 위험에 처했어요. 실버나이트 사건 아십니까? 입원정이 공격받을 뻔했습니다. 그건 별개 문제 아닙니까? 총리가 되물었어요. 통신 장애일 수 있잖아요. 좌표 유출이었습니다. 저는 확고하게 말했어요. 일본 서버에서 17분 만에 중국으로 넘어갔고 적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국가안보보좌관이 개입했습니다. 총리님, 미국 입장도 이해해 주십시오. 미군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정보망 신뢰도가 떨어지면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입장은요? 총리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일본은 70년간 미국 곁을 지켰습니다. 기지 제공하고
비용 분담하고 함께 싸웠어요. 그걸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가 아닙니다. 국무장관이 말했죠. 관계는 계속 유지합니다. 다만 핵심 정보망은 분리하는 거예요. 선택적 협력입니다. 선택적이라는 건 결국 배제 아닙니까? 총리가 따졌어요. 한국한테 자리 넘기는 거잖아요. 더 안전하니까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라인은 3년간 유출 사례가 없어요. 작전 성공률도 2배 높고요. 숫자가 결정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요. 총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표정이 굳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미국이 일본 없이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기지 없으면 태평양 작전 자체가 불가능해요. 한국만으론 부족합니다. 지금까지는 충분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답했어요. 블루라인, 실버나이트, 레드호크 모두 한국 경로로 성공했고요. 앞으로도 가능합니다. 총리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렇게 나오시는 겁니까? 최후 통첩인가요? 현실입니다. 제가 말했죠. 정보새는 동맹은 위험해요. 미군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감정으로 접근할 수 없어요. 총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도 재검토하겠습니다. 미일 관계 전체를요. 그 말을 남기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국무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관계 재검토라는 건 협박이에요. 기지 축소나 비용 분담 거부 같은 거 나올 겁니다. 감수해야죠.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어요. 미군 안전이 더 중요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제임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습니까? 그가 물었죠. 예상대로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일본은 끝까지 인정 안 할 겁니다. 협박도 하고요.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린 결정했어요. 되돌릴 순 없죠. 며칠 후 일본 측에서 공식 성명이 나왔습니다. 미일 동맹 재평가 착수라는 제목이었어요. 내용은 예상대로였죠. 주일 미군 기지 축소 검토,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정보 공유 범위 조정, 모두 압박 카드였습니다. 언론도 들썩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일면에 실었어요. 미일 동맹 위기, 한국 변수가 바꾼 판. 기사는 일본 입장에 우호적이었죠. 70년 동맹이 흔들리는 건 미국 아시아 전략의 치명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달랐어요. 보안이 뚫린 동맹, 지킬 가치 있나? 제목부터 날카로웠죠. 기사는 정보 유출 사례를 상세히 다뤘습니다. 미군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논조였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찬반이 엇갈렸지만 흐름은 바뀌고 있었어요. 처음엔 저를 공격했던 언론도 이제는 데이터를 주목하고 있었죠. 일주일 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의사당 청문회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죠.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돼 있었습니다. 의장 맥케인이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미일 동맹 현안을 다루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최근 일본 정보망 배제 결정에 대해 논의하죠. 첫 질문자는 샌드라였습니다. 밀러 씨. 일본 배제가 정말 필요했습니까? 70년 동맹을 저버린 거 아닙니까? 저버린 게 아닙니다. 제가 답했어요. 조정한 겁니다. 보안 위협이 명확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맥케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6건의 유출 사례, 패키 추적 기록, 실버나이트 사건 보고서 모두 증거였어요. 실버나이트 때 미군 입원정이 30초 차이로 살았습니다. 저는 설명했죠. 좌표가 일본 서버에서 17분 만에 중국으로 넘어갔고요. 일본 통신은 끊겼지만 한국 채널로 구조됐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일본은 필요합니다. 샌드라가 주장했어요. 기지, 병력, 보급선 전부 일본 의존인데요. 과거엔 그랬습니다. 제가 답했죠. 하지만 한국이 대체 가능함을 입증했어요. 블루라인, 레드호크 모두 한국 경로로 성공했습니다. 성공률 87%예요. 일본 포함 때는 42%였고요. 의원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숫자가 명확했어요. 2배 차이는 무시할 수 없었죠. 다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한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건 위험 아닙니까? 한국도 언젠가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현재까지 3년간 한국은 유출 사례가 없어요. 일본은 6개월에 6번이고요. 데이터로 판단해야 합니다. 맥케인이 팔짱을 꼈습니다. 밀러 씨, 솔직히 답해보시죠. 동맹을 숫자로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역사와 신뢰는 무시하는 겁니까? 저는 글을 똑바로 봤습니다. 의원님, 동맹은 감정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제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역사는 중요하지만 현재가 더 중요해요. 신뢰는 쌓는 것도 있지만
깨지는 것도 있습니다. 일본은 6번 정보를 흘렸어요. 미군이 위험에 처했고요. 그래도 역사 때문에 참아야 합니까?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저는 미군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정치인이 아니에요. 숫자가 말하면 따를 뿐입니다. 일본 포함하면 미군이 더 위험해요. 그래서 배제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생존 때문입니다. 맥케인이 한참 저를 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문회는 3시간 더 이어졌습니다. 여러 질문이 나왔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어요. 데이터가 명확했고 실전 사례가 증명했죠.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밀러 씨, 일본과 관계 회복 가능합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일본이 보안 개선하면 가능합니다. 제가 답했죠. 하지만 신뢰 회복엔 시간 걸릴 겁니다. 한국 중심 체제 계속됩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네, 제가 확인했습니다. 당분간은요. 효과적이니까요. 저녁에 이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청문회 잘 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덕분입니다. 한국이 준비 안 했으면 불가능했어요. 그의 답장이 왔습니다. 우린 살아남으려고 준비했을 뿐입니다. 미국도 살렸다면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동맹은 감정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죠. 조용히 준비하고 묵묵히 작동하면서요. 한 달 후 백악관 대변인실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브리핑룸 뒤쪽에 서 있었어요. 기자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죠.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중요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태평양 동맹 체계 재편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는 단상 앞에 섰죠. 원고 없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미국의 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결정을 발표합니다. 대통령이 말했어요. 대한민국을 태평양 작전의 핵심 파트너로 공식 지정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펜을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통령이 계속했죠. 지난 수개월간 우리는 정보 보안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일부 경로에서 반복적 유출이 발생했고요. 미군 안전이 위협받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체계를 재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태평양이었어요. 한국이 붉은색으로 강조돼 있었죠. 대한민국은 3년간 독자 정보망을 구축했습니다. 대통령이 설명했어요. 유출 사례가 전무했고 작전 성공률이 2배 높았습니다. 실전 검증도 완료됐고요. 따라서 한국을 태평양 작전의 중앙 노드로 승격합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일본은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그를 봤습니다. 일본과 동맹 관계는 계속됩니다. 그가 답했어요. 하지만 핵심 정보망에선 분리됩니다. 보안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요. 선택적 협력 체제로 전환하는 겁니다. 일본이 반발하지 않습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죠. 이미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미군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정보 새는 체계는 유지할 수 없어요. 이해해 주리라 믿습니다. 한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건 위험 아닙니까? 또 다른 질문이 나왔어요. 의존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대통령이 정정했죠. 한국은 3년간 입증했어요. 작동한다는 걸요. 우리는 작동하는 동맹을 선택합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일본 대사관명의 서한이 놓여 있었어요. 열어봤죠. 내용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미국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일본은 재고를 촉구한다.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저는 서한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결정은 이미 내려졌죠. 며칠 후 일본 총리가 백악관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됐어요. 대통령 일정 문제라는 게 공식 이유였죠. 실제 이유는 달랐습니다. 신뢰 상실이었어요. 언론이 그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일본 총리 통화 거부. 뉴욕타임스 헤드라인이었어요. 기사는 이례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죠. 70년 동맹 역사상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국제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유럽 언론은 우려를 표했어요. 미일 동맹 약화가 중국에 기회를 준다는 논조였죠. 하지만 아시아 언론은 달랐습니다. 한국 중심 체제 환영이라는 제목이 많았어요. 특히 대만과 필리핀이 긍정적이었죠. 정보 보안이 강화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한 달 후 새 동맹 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한미 태평양 안보 협력 강화 선언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저는 초안 작성에 참여했죠. 서문부터 의미심장했습니다. 미합 중국과 대한민국은 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양국은 정보 보안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작전을 수행한다. 본문에는 구체적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 제주 해군기지를
태평양 작전 중앙 허브로 지정한다. 한미 직통 암호 통신망을 핵심 채널로 사용한다. 정보 공유는 검증된 경로로만 제한한다. 마지막 문장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정보를 지키는 나라와만 전쟁을 준비한다. 선언문 어디에도 일본 이름은 없었습니다. 의도적 배제였어요. 메시지는 명확했죠. 새 시대, 새 기준이었습니다. 서명식이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과 한국 국방장관이 참석했어요. 저도 배석했죠. 카메라 앞에서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말했어요. 한국은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3년간 묵묵히 준비했고 결정적 순간 작동했죠. 미군 생명을 구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잊지 않을 겁니다. 한국 국방장관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준비했을 뿐입니다. 미국과 함께 작동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서명이 끝나고 기자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반응이 거세던데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이해합니다. 대통령이 답했죠. 하지만 시대가 변했어요. 동맹은 역사가 아니라 현재로 판단됩니다. 작동하는 나라와 함께 가는 겁니다. 중국은 어떻게 봅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죠. 중국이 뭐라든 상관없습니다.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합니다. 안전하게요. 효과적으로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지난 몇 달간 자료가 쌓여 있었습니다. 일본 유출 사례, 한국 대체 루트, 실버 나이트 보고서,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증거들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준호였어요. 축하드립니다, 밀러 씨. 그가 말했어요. 길고 힘든 싸움이었죠. 당신 덕분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한국이 준비 안 했으면 불가능했어요. 3년간 조용히 쌓아 올린 거잖아요. 우린 선택권이 없었어요. 이준호가 조용히 말했죠. 북쪽에 적이 있으니까요. 살아남으려면 준비해야 했고요. 미국이 함께 해준 건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같은 말씀드립니다. 통화를 끝내고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별이 총총 떠 있었죠. 그 순간 뭔가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인공위성이었어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한국 감시 위성일 수도 있겠다고요. 3년 전부터 준비해온 것 중 하나였을 겁니다. 조용히 하늘을 감시하면서요. 미국이 넘어질 순간을 대비하면서요. 그리고 정작 필요한 때 작동했던 거죠. 저는 컴퓨터를 끄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비상등만 켜져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이미 우리가 넘어질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요. 말없이요. 묵묵히요. 그리고 우리를 살렸죠. 30초 차이로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죠. 또 다른 위성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빛나는 점 하나가 워싱턴 상공을 가로질렀어요. 한국의 감시 위성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가 넘어질 순간을 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지켜보고 있다. 조용히 확실하게 차에 올라타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동맹은 감정이 아니라 생존이었어요. 한국이 그걸 증명했죠. 이제 태평양은 새로운 중심을 가졌습니다. 준비된 나라, 작동하는 나라, 지키는 나라였죠. 일본 이후의 동맹은 이렇게